안녕하세요. 책 읽는 데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아몬드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한 구독자분이 댓글로 신청해주신 책입니다. 저도 이 책을 읽어볼 기회가 없어 읽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 기회에 읽어보게 되었는데요. 주인공의 감정이나 다른 등장인물들의 감정선들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어 그들의 심리 변화 등을 잘 알 수 있어서 책을 읽으면서 등장인물들의 심리를 분석하는 재미가 있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책의 3부에서 일부분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약간의 욕설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들으실 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라는 고니의 정반대 지점에 서 있는 아이였다. 고니가 고통, 죄책감, 아픔이 뭔지 알려주려 했다면 도라는 내게 꽃과 향기, 바람과 꿈을 가르쳐 주었다. 그건 처음 듣는 노래 같았다. 도라는 누구나 알고 있는 노래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바꿔 부를 줄 아는 아이였다. 개학이었다. 교정의 풍경은 비슷한 듯 달라져 있었다. 짙은 나뭇잎들이 더더욱 짙어져 있는 정도의 변화. 그런데 냄새가 달랐다. 아이들에게서 나는 냄새가 계절이 무르익은 만큼 진해져 있었다. 여름은 힘을 다해 가고 있었다. 나비들이 서서히 자취를 감췄고 죽은 매미들이 길 위를 뒹굴었다. 이른 가을이 오면서 내게도 묘한 변화가 생겼다. 설명하기 힘든, 변화라고 하기도 힘든 변화들. 알고 있던 것들이 다르게 보이고 쉽게 쓰이던 단어들이 혀끝에서 꺼끌꺼끌하게 맴돌았다. 텔레비전에서 데뷔 3년 만에 처음으로 1위를 한 5인조 걸그룹의 수상소감을 보고 있던 그 일요일 오후도 그랬다. 짧은 치마에 가슴을 겨우 가린 탑을 입은 내 또래의 여자애들이 부둥켜 안고 방방 뛰었다. 리더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들의 매니저와 사장, 기획사 직원들과 스타일리스트, 팬클럽의 이름을 달달 외운 듯 속사포로 뱉어내더니 울먹이며 익숙한 대사를 읊었다.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해요. 아름다운 밤입니다. 가요 프로를 즐겨보던 엄마 덕에 수없이 봐온 장면이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의문이 들었다. 사랑이라는 말이 저렇게 흔하게 쓰여도 되는 걸까? 사랑을 얻기 위해 애쓰다 결국 죽음을 택한 사람들이 등장하는 괴테나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을 떠올려 봤다. 사랑이 변했다는 이유로 상대에게 집착하거나 학대를 가한다는 뉴스도.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용서한 이들의 이야기도.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는 한 사랑이라는 건 어떤 극한의 개념이었다. 규정할 수 없는 무언가를 간신히 단어 안에 가둬놓은 것. 그런데 그 단어가 너무 자주 쓰이고 있었다. 그저 기분이 좀 좋다거나 고맙다는 뜻으로 아무렇지 않게들 사랑을 입 밖에 냈다. 이런 얘기를 고니에게 털어놓자 고니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흥소리를 냈다. 너 지금 나한테 사랑이 뭐냐고 묻는 거냐? 개념을 정의 내려달라는 게 아니고 그냥 네 생각을 묻는 거야. 내가 알 거 같냐? 나도 몰라. 그 점에선 너랑 나랑 비슷할지도 모르겠네. 고니가 낄낄대더니 눈을 치켜떴다. 표정이 금세 바뀌는 게 고니의 특징이었다. 아니다. 넌 할머니랑 엄마가 있었잖아. 그 여자들한테 사랑 많이 받았을 거 아냐. 왜 나한테 묻냐? 말투가 거칠어졌다. 고니는 제 머리카락을 목 뒤에서부터 머리 꼭지까지 몇 번 헝클어뜨렸다. 사랑 따위 내가 알게 뭐냐. 해보고는 싶네. 이왕이면 남녀간의 사랑. 고니가 펜을 잡더니 뚜껑을 빠르게 열었다 닫았다 했다. 펜이 뚜껑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길 반복했다. 그런 건 밤마다 하잖아 너. 이 새끼가 농담도 할 줄 아네. 많이 늘었다 너. 그게 남녀간의 사랑이냐? 혼자 하는 사랑이지. 고니가 내 뒤통수를 가볍게 쳤다. 아프지는 않았다. 고니가 내 얼굴 가까이 자기 얼굴을 들이밀었다. 너
남녀 간의 사랑이 뭔지 알기나 해? 그 목적이 뭔지는 알아. 그래? 뭔데? 고니의 눈가에 웃음이 얼었다. 번식을 위한 과정. 이기적인 유전자가 유도하는 본능적인. 말을 채 맺기도 전에 고니가 또 뒤통수에 꿀밤을 먹였다. 이번엔 좀 아팠다. 무식한 새끼, 넌 말이야. 너무 많이 알아서 무식해. 자, 이제부터 형이 하는 말을 잘 들어라. 생일은 내가 더 빠른데. 자식이 실없는 유머만 는다. 유머 아닌데. 난 단지 사실을 말한 건 닥쳐 새끼야. 웃으면서 또 꿀밤한데. 이번엔 피해서 안 맞았다. 어쭈 제법인데? 말하려던 거나 계속해줄래? 크흠. 고니가 헛기침을 했다. 난 사랑이 실없는 거라고 생각해. 그런데도 무슨 대단하고 영원한 것처럼 말하는 게 꼴 같잖아. 난 그런 물렁한 거 말고 강한 게 좋다. 강한 거? 그래, 강한 거, 센 거. 상처받고 아파하는 거 말고 차라리 내가 상처 주는 쪽을 택하는 거. 철사형처럼. 철사형. 이미 몇 차례 들은 적이 있지만 그 이름에 잘 익숙해지지가 않았다. 몸이 좀 움츠러들었다. 왠지 더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았다. 그 형은 강해, 정말로. 난 그렇게 되고 싶어. 그렇게 말하는 고니의 눈동자에 순간적으로 빛이 일었다. 어쨌든 고니에게서 이런 종류의 답을 얻기란 힘들어 보였다. 그렇다고 신 박사에게 묻자니 어쩐지 밑도 끝도 없을 것 같았다. 언젠가 공을 들여 사랑 애를 쓰고 있는 할멈에게 엄마가 물은 적이 있다. 근데 엄마, 그거 무슨 뜻인지 알고나 쓰는 거야? 할멈이 도끼 눈을 떴다. 그럼, 그러더니 낮게 읊조렸다. 사랑. 그게 뭔데? 엄마가 짓궂게 물었다. 예쁨의 발견. 사랑의 윗부분을 쓴 할멈이 가운데 마음 심자를 써내려가며 말을 이었다. 이 점이 우리 셋이다. 이 점은 내 거. 요건 너. 이건 쟤. 그렇게 해서 우리 가족을 나타내는 점이 세 개 박힌 사랑애가 완성됐다. 그때까진 예쁨을 발견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몰랐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떠오르는 얼굴이 있기는 했다. 이도라. 내가 아는 이도라를 머릿속으로 그려보았다. 달리는 모습이 떠올랐다. 한 마리의 가젤 내지는 얼룩말. 아니 그것도 적합한 비유가 아니다. 걘 그냥 이도라였다. 달리는 이도라. 바닥에 놓이는 은퇴 안경. 공기를 휘저으며 단번에 쭉 나아가는 마른 팔과 다리. 안경알이 반사해내는 빛. 궤적을 남기며 날리는 흙먼지. 질주가 끝나자마자 안경을 잡아 단숨에 코 위에 얹는 흰 손가락. 그게 내가 이도라에 대해 알고 있는 전부였다. 엄마가 눈을 떴다. 누워 지낸 지 9달 만에. 병원에선 그렇게까지 희소식은 아니라고 했다. 말 그대로 눈꺼풀을 여닫는 것뿐이지 깨어난 게 아니라고. 소변통에 소변이 차는 것과 비슷하다고 했다. 여전히 소변줄을 꽂고 두어 시간마다 자세를 바꿔줘야 했다. 그래도 잠에서 깨면 엄마는 천장을 보고 눈을 끔뻑였다. 눈동자가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 같기도 했다. 엄마는 어지러운 벽지 무늬 속에서도 별자리를 찾아내는 사람이었다. 저거 봐. 국자 모양이 꼭 북두칠성 같아. 카시오페이아도 있네. 저건 큰 곰자리. 우리 작은 곰자리도 찾아볼까? 별자리 운운할 바엔 물 떠놓고 달님한테 빌어라. 할멈의 괄괄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오래간만에 찾은 할멈의 납골 묘 앞엔 잡초가 무성했다. 두 여자의 웃음소리를 떠올렸다. 왠지 멀리서 들려오는 것처럼 아득했다. 책방에 손님이 끊긴 지 꽤 됐다. 방과 후면 어김없이 카운터를 지켰지만 매출은 이미 의미가 없었다. 신박사의 호의로 계속 이렇게 살 순 없었다. 무엇보다 두 여자가 없는 책방은 무덤 같았다. 책의 무덤, 잊혀진 글자들의 무덤. 그때쯤 결심했던 것 같다. 이제 그만 이 공간을 접을 때가 된 것 같다고. 신박사를 찾아가 책방을 정리하고 짐을 줄여 단출한 고시원 방으로 옮기겠다고 했다. 신박사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하지만 이유를 묻는 대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도서부 담당 교사는 3학년 담임을 맡은 국어 선생님이었다.
내가 교무실에 갔을 때 선생님은 교감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다. 담임을 맡은 반이 계속 모의고사 꼴등인데 어떡할 거냐고 교감이 채근했다. 얼굴이 붉어져 자리로 돌아온 선생님에게 나는 도서실에 책을 기증해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선생님은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라고 했다. 복도가 쥐죽은 듯 했다. 중간고사가 코앞이라 아이들도 야자 시간에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 아침 일찍 체육관 구석에 가져다 놓았던 책 상자를 들고 도서실로 향했다. 문은 쉽게 열렸다. 동시에 경쾌한 기합 소리가 귀를 떼었다.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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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 서가 사이로 다가갔다. 여자아이의 옆모습이 보인다. 한 발은 앞에, 다른 발은 뒤에 놓은 채 발의 방향을 앞뒤로 바꿔가며 제자리 뛰기를 하고 있다. 제자리 뛰기지만 앞뒤로 교차하는 보폭이 꽤 넓다. 코에 땀이 맺혀 있고 머리가 나풀거린다. 눈이 마주쳤다. 그 애다. 안녕. 이럴 땐 먼저 말을 거는 게 예의다. 도라가 동작을 멈췄다. 책 기증하려고. 묻지 않은 말을 하곤 박스를 열었다. 도라가 입을 뗐다. 정리는 도서부원들이 하겠지. 거기 놔둬. 넌 도서부 아니야? 난 육상부. 우리 학교에 육상부가 있었나? 있어. 담당 교사도 없고 회화는 나뿐이지만. 아, 열담한 박스를 구석에 천천히 내려놓았다. 근데 이 많은 책은 어디서 난 거야? 책방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증하려는 건 대부분 참고서였다. 참고서도 유행이 있어서 유명한 수험서가 아닌 이상 철이 지나면 쉽게 팔리지 않았다. 근데 너 있잖아. 내가 물었다. 왜 여기서 운동해? 체육관 놔두고. 도라는 뒷짐을 지고 걷다가 고개를 획 돌렸다. 체육관에서 하면 너무 티나. 여기가 제일 조용해. 어차피 애들 잘 오지도 않잖아. 기초 체력을 잘 다져야 잘 달릴 수 있거든. 좋아하는 걸 말할 때 사람들은 미소를 지으며 눈을 빗는다. 도라가 그랬다. 달려서 뭐 하려고? 의미를 담은 질문은 아니었다. 그런데도 도라의 눈빛이 확 꺼졌다. 너 방금 내가 제일 싫어하는 질문한 거 알아? 그런 말은 엄마 아빠한테 듣는 걸로 좋게. 미안, 비난한 게 아니고 목적을 물은 거야. 네가 달리려는 목적. 도라가 하고 한숨을 쉬었다. 나한테 그건 있지. 살아서 뭐 하려고? 라는 질문이랑 비슷해. 넌 무슨 목적이 있어서 사니? 솔직히 그냥 살잖아. 살다가 좋은 일 있으면 웃고, 나쁜 일 있으면 울고. 달리기도 마찬가지야. 1등 하면 좋고, 아니면 아쉽겠지. 실력 없으면 자책하고 후회도 하겠지. 그래도 그냥 달리는 거야. 그냥. 사는 것처럼 그냥. 처음엔 안 그러더니 끝날 땐 목소리가 높아져 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진정하라는 의미로. 부모님도 그 말에 설득됐니? 아니, 비웃지 뭐. 뛰어서 뭐 하냐고. 어차피 어른 되면 신호등 바뀌기 전에 뛰는 거 말곤 평생 달릴 일 없다고. 웃기지 않아? 우사인 볼트도 아닌데 달려서 뭐 하냐는 거야. 도라의 입가가 축 처졌다. 그럼 부모님은 네가 뭘 하길 바라셔? 몰라. 전엔 그렇게 운동하고 싶으면 그나마 돈이 되는 골프를 하래. 그러더니 이젠 그런 것도 없어. 그냥 어디 가서 부끄러운 자식만 되지 말래. 자기네들 맘대로 낳아놓고 왜 자기들이 정한 미션을 내가 수행해야 되는데? 후회할 거라고 자꾸 협박하는데 후회를 해도 내가 하는 거잖아. 이름대로 가는 수밖에. 이름을 이도라라고 지어놨으니까 또라이 돼야지 뭐. 실컷 쏟아내고 나니 기분이 풀렸는지 도라가 방긋 웃었다. 도서실에서 나오기 전에 도라가 책방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 위치를 알려주며 왜 묻느냐고 물었다. 여기서 못하게 하면 거기 가서 운동하려고. 도라가 말했다. 내 모의고사 성적은 늘 중간이었다. 수리 영역이 제일 할만했고 과탐, 사탐도 어느 정도는 나왔다. 문제는 언어 영역이었다. 뭔 속뜻이 그렇게 많고 의미는 그렇게도 다양한지.
작가의 의도는 왜 그렇게 꽁꽁 숨은 건지. 내가 예상한 행간의 의미는 늘 틀렸다. 어쩌면 언어를 이해하는 건 상대의 표정이나 감정을 알아채는 것과 비슷한지도 몰랐다. 편도체가 작으면 대개 지능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기본적인 맥락을 이해하기 어려우니 추리력도 떨어지고 지능도 낮아진다는 거다. 언어 영역 성적표에 적힌 숫자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내가 제일 잘하고 싶은 걸 가장 못하고 있었으니까. 책방 정리는 더뎠다. 할 일이라곤 책을 처분하는 것뿐이었지만 작업이 만만치 않았다. 책을 한 권씩 꺼내 하나하나 사진을 찍었다. 중고 사이트에 올리려면 상태 파악이 중요했다. 책방에 이렇게 많은 책이 있는 줄은 미처 몰랐다. 칸칸이 꽂혀있던 이 많은 생각들, 이야기들, 연구들, 한 번도 보지 못한 숱한 저자들을 떠올렸다. 갑자기 그들이 나와는 너무도 멀리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 해보는 생각이었다. 그 전까진 그들과 가깝다고 생각했다. 비누나 수건처럼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아니었다. 그들은 나와는 전혀 다른 세계에 있었다. 어쩌면 영원히 닿을 수 없는 곳에. 안녕? 어깨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다. 찬물이라도 맞은 듯 안녕 한마디에 심장이 서늘해졌다. 도라였다. 한번 와봤어. 그래도 되지? 아마 그럴걸. 이미 그랬고. 내가 답했다. 손님이 주인에게 방문해도 되겠느냐고 묻는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 인기가 많아서 예약을 해야 하는 식당이라면 몰라도 보다시피 여긴 그런 곳은 아니니까. 말해놓고 보니 인기 없는 가게라고 자백한 것 같아 실수인가 싶었다. 도라는 뭐가 우스운지 까르르 웃었다. 수백 개의 작은 얼음 조각이 바닥에 흩어지는 것 같은 웃음이다. 아직도 입가에 미소를 남겨놓은 도라가 책들을 할 일 없이 뒤적였다. 근데 가게 문 연 지 얼마 안 된 거야? 책들이 아직 정리가 안 됐네. 폐업 준비 중이야. 폐업의 준비라는 말을 쓰니까 좀 그렇지만 유감, 단골될 기회를 잃었네. 처음에 도라는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다. 그 대신 다른 걸 했다. 예를 들면 말하고 나서 볼을 불룩하게 만들고 푸 소리를 내며 한 번에 숨을 토하는 거라든지 운동화 앞코로 바닥을 콩콩콩 3번 찢는 것 따위. 그러다 때가 됐는지 운을 뗐다. 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는 게 사실이야? 전에 고니가 했던 것과 같은 질문이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기준에선 아마도. 신기하다. 그런 건 ARS 성금 모으는 다큐에나 등장하는 줄 알았는데. 아, 이렇게 말해서 미안. 아니 상관없어. 도라가 짧게 숨을 끊어 쉬었다. 있지. 네가 저번에 나보고 왜 달리느냐고 물었잖아. 그때 내가 화낸 거. 좀 미안해서. 그 말 하려고 왔어. 사실 부모님 말고 나한테 왜 달리려는 건지 물어본 사람은 네가 처음이라. 아, 그래서 말인데 나도 그냥 순수하게 궁금해서 질문 하나. 그럼 넌 커서 뭐가 되고 싶어?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내 기억이 맞다면 그런 질문을 받아보는 게 처음이었다. 그래서 곧이곧대로 답했다. 모르겠어. 아무도 나한테 그런 걸 물어본 적이 없거든. 그게 꼭 누가 물어야 하는 거야? 너 혼자 생각해 본 적 없어? 나한텐 어려운 질문이라 내가 머뭇거렸다. 하지만 도라는 나한테 설명을 더 요구하는 대신 거기서 교집합을 발견해냈다. 나도 비슷해. 지금은 꿈이 증발한 상태. 육상은 부모님이 하도 반대하셔서 울적한 공통점이네. 도라가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했다. 뛰고 싶어 몸이 근질거리는지 틈만 나면 몸을 움직였다. 교복 치마가 가볍게 나풀거렸다. 시선을 거두고 다시 정리를 시작했다. 되게 소중하게 다루네. 책 좋아하나 보다. 곧 헤어질 거라 인사하는 거야. 볼풍선을 만들고 있던 도라가 또 푸 하는 소리를 냈다.
난 책 같은 건 별로. 글자는 재미없어. 제자리에 박혀있기만 하잖아. 난 움직이는 게 좋아. 도라가 손가락으로 서가의 책들을 빠르게 훑었다. 투두둑, 빗소리 같은 게 났다. 그래도 헌 책은 좀 낫네. 종이 냄새도 더 생생해. 낙엽 냄새 같기도 하고. 도라가 또 제풀에 배시시 웃는다. 그러곤 간다. 답할 틈도 없이 사라졌다. 도라는 자주 놀라왔다. 오는 시간은 일정치 않았다. 주말에 갑자기 들르기도 했고 평일 밤에 오기도 했다. 도라가 올 때가 되면 등줄기가 욱신거렸다. 지진을 미리 느끼는 동물처럼 폭풍우가 치기 전 땅밖으로 기어나오는 벌레처럼 몸이 근질거려 문 밖으로 나갔다 하면 어김없이 지평선 끝에서부터 그 애의 머리 꼭지가 높아지고 있었다. 그러면 나는 불길한 거라도 본냥 급히 가게로 돌아와서 아무렇지 않은 척 하던 일들을 했다. 책 정리를 도와주겠다면서도 도라는 제 맘에 드는 책을 발견하면 한참이고 앉아서 같은 페이지만 들여다봤다. 자연 도감이라든지 곤충 동물 도감 따위에 관심이 많았다. 그 애는 어디에서건 아름다움을 발견했다. 거북이의 등딱지에서도 황새의 알이나 가을 늪지대의 갈대에서도 대칭과 자연의 놀라운 손길을 찾아냈다. 도라는 아름답다는 말을 참 자주 했다. 나는 그 단어를 이해할 수는 있었지만 그 찬란함까지 생생히 느낄 수는 없었다. 가을이 무르익어 가고 책방의 책이 다 정리될 때까지 돌아와 나는 우주에 대해, 꽃과 자연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주의 크기, 벌레를 녹여먹는 꽃, 거꾸로 누워 헤엄치는 물고기에 대해. 그거 알아? 우린 공룡이 크다고만 생각하지만 사실 콘트라베이스만한 공룡도 있었대. 콤프소그나투스. 귀여웠겠다. 도라의 무릎 위에 알록달록한 동화책이 펼쳐져 있었다. 내가 보던 거야. 어렸을 때 엄마가 읽어주던 책. 이 책을 읽어주던 엄마가 기억나? 고개를 끄덕였다. 욕조만한 힙실로포돈, 강아지만한 미크로케랍톱스, 50cm쯤 되는 미크로파키케팔로사우루스, 그리고 작은 곰돌이 인형만한 무스사우루스. 그 길고 이상한 이름들이 다 기억났다. 도라의 입이 조금 올라갔다. 엄마한테 자주 가니? 응, 매일. 도라가 잠깐 망설였다. 나도 같이 가도 돼? 응. 생각해 보기도 전에 대답이 먼저 나와버렸다. 엄마의 병실 창틀에 작은 공룡 인형이 놓였다. 오는 길에 도라가 산 거였다. 누군가와 함께 엄마 병실에 오는 건 처음이었다. 때때로 신박사가 들른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도 나와 같이 가자고 얘기를 나눈 적은 없다. 도라는 미소를 띤 얼굴로 엄마를 굽어보더니 엄마의 손을 조심히 잡고 쓰다듬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재 친구 도라라고 해요. 참 예쁘세요. 윤재, 학교도 잘 다니고 건강해요. 꼭 그 모습을 보셔야 해요. 얼른 일어나실 거예요. 미소가 살짝 거친 얼굴로 도라가 물러섰다. 그러곤 속삭였다. 이제 너도 해. 뭘? 내가 한 거. 엄만 어차피 소리를 못 들어. 목소리를 낮춘 도라와 달리 나는 평상시와 다름없는 소리로 얘기했다. 이상한 거 아니야. 그냥 인사드리는 건데 뭐. 도라가 나를 가볍게 밀었다. 천천히 엄마한테 다가갔다. 지난 몇 달간 보던 모습 그대로였다. 한 번도 해보지 않아서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았다. 나갈까? 너 혼자 있을래? 아니, 내가 너무 강요한 거면. 그 순간 내 입에서 엄마라는 단어가 튀어나왔다. 나는 조용히 엄마에게 그동안의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그러고 보니 하지 않은 얘기가 너무 많았다. 당연하다. 아무런 말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 천천히 말했다. 할멈이 세상을 떠나고 나 혼자 남았다고.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겨울, 봄, 여름이 지나고 벌써 가을이라고. 버텨보았지만 결국 책방을 정리하게 됐노라고.
그래도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않겠다고. 말을 마치고 뒤로 물러섰다. 도라가 나를 향해 웃어주었다. 엄마는 여전히 천장의 별자리만 보고 있었다. 그렇지만 막상 엄마한테 말을 해보니 그렇게까지 의미 없는 일은 아닌 것 같았다. 신 박사가 죽은 아내를 생각하며 빵을 굽는 게 이것과 비슷한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라와 가까워질수록 이상하게 고니 녀석에게 비밀이 생기는 것 같았다. 우연인지 두 사람이 같은 시간에 방문한 적도 없다. 고니는 뭘 하느라 바쁜지 전보다 발길이 부쩍 뜸해졌다. 그런 와중에도 찾아올 때면 매번 코를 킁킁 댔다. 수상한 냄새가 난다 너. 무슨 냄새? 알 수 없는 냄새. 그러면서 쏘아본다. 나한테 감추는 거 있냐? 글쎄, 고니 녀석이 더 캐물었다면 나는 도라에 대해서 얘기했을 거다. 하지만 고니는 웬일인지 그러면 됐다며 그만두었다. 그즈음 고니는 다른 학교 애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다. 거칠기로 유명한 애들이었는데 고니의 소년원 동기나 선배 몇몇도 그 안에 있었다. 그 중에서 찐빵이라는 애가 유명했다. 나도 하굣길에 고니와 얘기하는 찐빵을 본 적이 있다. 찐빵은 별명과 달리 대나무를 연상시켰다. 키는 대나무처럼 컸고 몸은 꽃챙이처럼 마른 데다 팔과 다리도 가지처럼 앙상했다. 그런데 그 가지 끝에 달린 손과 발이 찐빵처럼 두툼했다. 마치 나뭇가지로 만든 인형의 사지에 밀가루 반죽을 크게 뭉쳐 붙여놓은 것 같았다. 그런데 정작 찐빵이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는 딴 데 있었다. 그 커다란 주먹과 발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의 얼굴을 찐빵같이 만들어 놓는다고 했다. 걔네랑 놀면 재밌어. 말도 통하고. 왠지 알아? 최소한 나한테 꼬리표를 붙이고 넌 이런 애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는 말 같은 건 안 하니까. 고니는 찐빵 무리한테 들은 얘기들을 재미나다며 내게 전해주었지만 내 귀에는 전혀 재미있거나 즐거운 얘기로 들리지 않았다. 그럼에도 고니 녀석은 혼자 요란하게 웃어대며 잡담을 늘어놨다. 묵묵히 들어주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다. 학교에서는 고니를 주시했다. 여전히 학부모들에게서 전화가 자주 걸려왔고 한 번만 더 빌미가 잡히면 고니는 또다시 전학을 가야 할지도 몰랐다. 고니는 문제를 일으키는 대신 수업 시간 내내 엎드려 잠만 잤지만 그 애에 대한 평가는 점점 나빠졌다. 아이들이 고니를 욕하는 소리가 심심찮게 들렸다. 차라리 말이야, 내가 더 나쁜 짓을 저질러 버릴까? 어쩌면 다들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잖아. 껌을 질겅질겅 씹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 고니가 말했다. 그땐 그냥 고니가 하는 많은 말들 중 하나인 줄 알았다. 하지만 괜한 말이 아니었다. 2학기 중반이 되면서 고니는 달라졌다. 자기 자신을 나락으로 빠뜨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듯했다. 연초에 그랬던 것처럼 눈이 마주치는 아이라면 무조건 욕을 쏟기 시작했다. 수업 시간에는 다리를 꼰 채 삐딱하게 앉거나 대놓고 딴짓을 했다. 선생님이 지적하면 치켜뜬 눈으로 응대하며 어쩔 수 없어서라는 듯 건성으로 자세를 고쳤고 결국 선생님들도 평화로운 수업을 위해 더는 뭐라고 하지 않았다. 고니의 그런 행동들을 볼 때마다 도라의 머리카락이 내게 닿았을 때처럼 문득 가슴에 돌덩이가 앉곤 했다. 그때보다 더 무겁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돌덩이가. 수학여행 행선지는 제주도였다. 가기 싫어한 애들도 있었지만 단순히 가기 싫다는 것만으로는 불참 사유가 되지 못했다. 전교에서 수학여행을 가지 않은 건 나를 포함해 3명뿐이었다. 둘은 경시대회 출전 때문에, 나는 엄마를 혼자 둘 수 없었기 때문에 받아들여졌다. 조용한 학교에 나가 종일 책을 읽었다. 기간제 과학 선생님이 형식적으로 출석 체크를 했다. 그렇게 사흘이 흘렀고 아이들이 돌아왔다.
어쩐지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여행의 마지막 날 일이 벌어졌다. 돌아오기 전날 밤 아이들이 잠든 사이에 간식을 사려고 따로 걷어둔 회비가 몽땅 사라졌다. 소지품 검사가 있었고 회비 봉투는 고니의 가방에서 발견됐다. 반밖에 남지 않은 액수였다. 고니는 자기가 한 짓이 아니라고 했다. 사실 그에겐 알리바이가 있었다. 그날 밤 고니는 숙소를 몰래 빠져나가 제주 시내를 활보하다 아침에야 돌아왔으니까. PC방 주인도 증인이었다. 고니는 PC방에서 캔맥주를 홀짝이며 밤이 새도록 혼자서 게임을 했다. 그런데도 여하튼 다들 고니가 한 거라고 입을 모았다. 누구를 시켜서 훔쳤건, 다 같이 미리 짰건, 고니의 짓이었다. 모두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건 말건 수학여행에서 돌아온 고니는 엎어져 잠만 잤다. 오후가 되자 윤 교수가 학교로 왔다. 돈을 갚았단다. 아이들은 종일 휴대폰에 콜을 받고 서로 메시지를 보냈다. 카카오톡 알림음이 쉴 새 없이 울렸다. 무슨 말들을 하는지 보지 않아도 뻔했다. 저녁에 고니가 책방으로 찾아왔다. 빈 서가를 할 일 없이 텅텅 쳐대며 말들을 늘어놓았다. 너 제주 좋더라. 로봇 주제에 연애질도 할 줄 알고 편들어주는 계집애까지 생기고 걔가 꺼지라는데 존나 당황했잖냐 새끼. 느끼지도 못할 거 많이 받아서 좋겠다. 말문이 막혔다. 고니는 쫄지마 우리 사이에 하며 별거 아니라는 듯 손사래를 쳤다. 근데 말이야 한 가지만 묻자. 고니가 나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너도 나라고 생각해? 마침내 고니가 용건을 꺼냈다. 난 여행을 가지도 않았어. 대답만 해. 나라고 생각하냐고. 가능성을 묻는 거야? 그래, 가능성. 내가 했을 가능성. 거기 있던 모든 애들에게 가능성이 있지. 그 중에서도 내가 월등히 더 높은 거고. 고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쌩글거렸다. 솔직히 말하라면 내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다들 너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상하진 않아. 넌 그렇게 생각할 만한 요소가 많으니까. 너 말곤 그럴 만한 사람이 잘 안 떠오를 거야. 그렇구나. 그럴 것 같았어. 그래서 고집 안 피웠어. 한번 말했거든. 내가 한 거 아니라고. 근데 소용없더라고. 입 아플 것 같아서 가만히 있었는데 아빠라는 작자는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돈을 바로 갚아버리대. 몇십만 원은 됐을 텐데 그런 아빠 둔 거 자랑스러워 해야 되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니도 한동안 입을 꾹 다물었다. 근데 나 안 그랬다. 말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잠시 시간이 흘렀다. 나 말이야, 그냥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대로 살아보려고 해. 사실 그게 내가 제일 잘 아는 거기도 하고. 무슨 말이야? 말했잖아. 난 강해지고 싶다고. 고민 많이 했어. 어떻게 하면 강해질 수 있는지. 공부를 많이 하거나 몸을 키워서 강해지는 방법도 있겠지. 근데 그런 건 나한텐 안 어울리잖아. 너무 늦었거든. 난 너무 늙어버렸으니까. 늙었다고? 내가 되물었다. 늙었다. 그 단어를 말하면 공의를 보는 순간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늙어버렸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그래서 내가 물었다. 그래서 강해질 거야. 내가 살아온 인생답게. 나한테 제일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이기고 싶어. 상처받는 걸 멈출 수 없다면 차라리 상처를 줄 거야. 어떻게? 몰라. 하지만 어렵진 않을걸. 그게 나랑 가까운 세계니까. 고니가 피식 웃었다. 무언가 말하려는데 고니는 벌써 밖으로 나가고 있었다. 그 애는 갑자기 몸을 휙 돌리더니 이런 말을 남겼다. 앞으로는 볼 일 없을지도 모르겠다. 우리. 자, 작별의 뽀뽀 대신 이거. 고니가 눈을 찡긋하더니 가운데 손가락을 슬그머니 올렸다. 부드러운 미소였다. 그의 얼굴에서 그런 웃음을 본 건 그게 마지막이었다. 그렇게 그 애는 사라졌다. 그리고 비극이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추천해주실 만한 책이 있다면 댓글에 많이 남겨주세요. 해피 크리스마스. 마음 따숩게 챙기시고 행복한 겨울.
그리고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